예,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그 전략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채용의 비밀이라고 거창하게 쓰긴 했는데 일단 회사에서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사람을 채용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성이란 건 필요할 때 뽑는다는 의미고요. 희소성이란 것은 그 가능하다 그러면 회사 쪽에서는 좀 더 레어한 사람, 여기서 레어한 게 무조건 없는 거라는 게 아니라 좀 더 하이 퀄리티의 사람을 얘기하죠. 이러한 쪽에 그 채용을 좀 희망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이 희소한 사람에 속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어떤 채용 과정에 있어서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전문성이 강한 사람, 그리고 이 전문성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는 일관된 경력을 아까 제가 강조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랑도 좀 일맥상통합니다. 꼭 뭐 내가 전문 자격증이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니어면 시니어일수록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 전문성을 가지고 두루두루 뭐 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일관된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일관된 경력을 설명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뭐 예외도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동질성이란 거는 주로 국내 회사들이 이 부분을 좀 많이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회사의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진행 방향과 맞느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 외국계 회사분들이 국내 회사를 이제 어플라이하는 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그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 동질성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 외국계 회사에 대한 편견이 국내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과거 사례 중에서 삼성에서 이제 다이렉트로 해외에 있는 인력들을 2000년대 초죠, 한 2002년, 3년쯤에 대거 영입을 했다가 조직과 융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상당수가 1, 2년 내에 회사를 떠난 케이스도 있었고, 또 이제 그 어떤 조직과 구성원 간의 어떤 알력이라든지 스타일이 달라 생기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동질성 부분을 내가 설명을 잘하고 또 내가 적응할 수 있어야 만약에 이렇게 뭐 외국계에 있다가 국내 기업으로 간다든지 대기업에 있다가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으로 간다든지 전부 다 뭐 아까 얘기했던 오너 리스크를 포함해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적응력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회사 쪽에서는 당연히 이직이 없는 분들을 좀 더 선호를 하는데 경력이 10년, 15년이 넘어가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특히 한 회사에서 15년, 20년 다닌 분들이 의외로 면접에서도 많이 떨어지시고 그건 이제 면접 스킬 부족이겠죠. 또 들어가서 적응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인사부에서도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쌓인 기업일수록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 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꼭 뭐 이직이 없었던 사람만을 원하지 않고 이 사람의 적응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많이 봅니다. 실제로 뭐 7번, 8번, 9번, 10번 이직하신 분들이 저희가 진행을 해보면 서류 통과 확률은 굉장히 낮은데 면접에 가시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붙으세요. 그 이유가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나를 표현하는 능력이나 기회를 잡는 능력이나 이 면접을 굉장히 잘 보십니다. 역시 이제 많은 그 이직 기회가 있었고 또 들어가서 그 조직에도 잘 융화를 하세요. 근데 반대로 15년, 20년 한 회사 다니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좀 서투르시고 들어가서도 원래 활동하던 대로 원래 일하던 대로 하시려는 경향이 좀 강해가지고 본인도 적응이 힘들고 인사부도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네거티브하게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임원급으로 이직을 한다, 조직 관리나 이런 쪽으로 한다 그러면 뭐 여기 얘기하는 뭐 전문성이나 뭐 역시성이나 희소성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그 동질성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경험이 많은 쪽이 플러스가 될 그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은 죽이고 어떤 부분은 좀 더 강조를 해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성공적인 이직은 보이가 여기 보이는 세 가지 정도를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연봉 상승 당연히 저희가 원하고 그 다음에 승진도 아무래도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직무 개선이라는 거는 어떤 환경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이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뭐 이 세 가지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만 갖출 수 있다고 그러면 뭐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일 경우에는 이제 조금 뭐 좋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어 사실 이제 채용 과정이란 거는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취업도 좀 쉬운 상황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약간 회사가 주도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수동적으로 임하던 그런 과거의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는 연봉대로 받고 주는 자리대로 받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가지 않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성공적인 이직에 있어서 이 승진이나 연봉 상승 뭐 직무 개선은 뭐 그 회사의 어떤 주어진 직무를 제가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건 쉽지 않겠습니다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협상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있고요.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만약에 본인이 직접 하기가 좀 힘드시다면 드릴 수 있는 게 아마 헤드헌터의 굉장히 큰 어떤 그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진행을 할 때 저희는 이제 회사 쪽에서 의뢰를 받고 사람을 찾는 직업이고 회사 쪽에서 의뢰를 받을 때 또 그쪽에서 성공 보수를 받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사 쪽에 좀 더 중심이 돼서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 사람이 회사도 있겠지만 이 회사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가셔서 또 좋은 그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거에 적합한 분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분의 니즈도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야 양쪽이 그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두 분의 이제 그 두 파트의 고객을 상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직무에 관련된 거를 저희가 볼 때는 회사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회사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역량을 가지신 분이고 잘 맞는 분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연봉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직급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가능한 한도 내에서 여러분의 니즈를 반영해 드리는 게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 위닝 게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당연히 들어가셔서 일을 하실 때 그렇게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가셔야지 이 회사에 오랫동안 그 일정 기간 이상 적어도 저희는 한 최소 1년에서 한 3-4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 기간 어떤 충분한 그 직무를 그 담당하시면서 역할을 하셔서 저희도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뭐 3개월, 6개월의 워런티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건 법적인 거고 거래 관계인 거고 여러분이 들어가셔가지고 계속 적응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법적인 워런티는 없겠지만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질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어떤 처우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뭐 좀 더 마이너한 이유이긴 합니다만 또 저희의 수입이랑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분이 오픈해가지고 저희와 이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좋은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분명히 직무에 있어서는 충분히 전문가이시고 본인의 어떤 니즈가 있겠지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한 개는 중간자의 역할이라는 게 두 분이 이제 회사와 채용자가 직접 붙어가지고 좀 얘기하기 껄끄러운 부분을 얘기할 때 잘못하면 충돌이 나가지고 또는 서로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 이직이 브레이크 된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면서 좀 완충 역할을 해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저희는 이제 정보 측면에서 여러분들보다 좀 더 많은 케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연봉 레인지는 대충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 케이스의 어떤 각각의 케이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상황적인 특성,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회사가 다음 주에 어떤 이유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호주에 갈 사람이 없고
그 호주에 갈 사람을 급하게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후보자가 약점이 좀 있더라도 회사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죠. 적임자라면. 이런 그 상황적인 케이스에 대한 이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적인 케이스를 이용해서 좀 더 좋은 그 협상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가시게 되면 그분도 지금 들어간 지 몇 년이 됐는데 계속 회사에서 잘 다니시고 있는 게 들어갈 때 본인이 생각했던 니즈에 맞는 승진이나 연봉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계속 그렇게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당장 취업이 급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너무 강구하고 들어가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또 이직을 꿈꾸게 되고 그 어떤 이력서가 깔끔하지 못하게 되는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이제 관심이 좀 많을 만한 내용인데 그 연봉 협상의 기준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회사는 더 적은 지출을 원하고 여러분은 더 많은 급여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더 높은 생산성을 원하고 여러분은 더 적은 업무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더 많은 시간에 더 적은 시간에 더 많은 그 어떤 이득을 취하고 싶은 게 이제 당연히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더 적은 업무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상반되는 요소를 가지고 일종의 협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협상의 약자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약자이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협상력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러면 이때 협상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앞에 얘기한 부분에서 제가 정보 부분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배짱 있는 부분이 잘 된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자, 회사에서 여러분의 인터뷰를 보실 때 일단 인터뷰를 본다는 전제 하에서는 어떤 회사도 관심이 없는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인터뷰를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서류 통과가 돼가지고 인터뷰까지 가게 됐다. 그럼 회사는 여기다가 무형이지만 어떤 시간과 비용을 쏟게 되거든요. 물론 나도 그렇죠. 시간과 비용을 쏟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한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뭐 약자가 협상력이 어딨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필요한 거는 약자가 오히려 협상에 더 필요합니다. 강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뭐 100만 원이 됐던 아니면 많게는 뭐 그 이상이 됐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어떤 네거티브한 또는 어떤 색안경을 끼게 되고 나 스스로도 마음이 이제 좀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협상에 있어서 먼저 마음이 무너지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한 거를 저희가 채워드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이직을 많이 해본 분들이 이 인터뷰에서 굉장히 잘 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많으신 거예요. 이 경험이 많다 보니까 뭐 떨지도 않으시고 어떤 부분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얘기를 던져야 되는지도 아시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도 어느 정도 잘 하세요. 근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일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네거티브한 얘기도 헤드헌터와 같이 뭐 얘기를 해보시고 물론 뭐 저희만 믿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케이스는 뭐 이런 케이스를 드리면 좀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드물게는 뭐 100%가 증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구조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외에서 이제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그 화공 엔지니어셨는데 66년생이셨어요. 한 몇 년 전, 한 3년 전이네요. 그 귀국을 하셨는데 정보가 너무 없다 보니까 뭐 취업은 급하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에 그냥 별 준비 없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있으실 때는 한 1억 5천, 현지를 감안해도 국내에 있을 때 기준 1억 이상을 받으시던 분이었는데 약 6천만 원 정도의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 오너들이 처음에는 잘 되면 좋은 처우를 보장하겠다 얘기하고 안 지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에 대한 그
뭐 더 이상 주겠다는데 약속이 안 지켜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급하게 이직을 한번 하셨어요. 또 이직을 하셨는데 그때도 다시 그런 중견기업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직을 하셨는데 역시 또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력서를 올리셨고 그때 이제 그 버슘이라는 그 외국계 회사에 적절한 포지션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분을 만나 뵙고 직무에 대해서 이제 그 평택에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나눈 후에 적임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해가지고 합격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전례가 2번이 있다 보니까 연봉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6,500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데 이 회사는 그래도 큰 회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내 연봉을 오픈하게 되면 또 이제 뭐 7천만 원이나 뭐 이런 금액을 제한하고 나를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그 기존 연봉을 요청을 드렸을 때 굉장히 좀 주저하시면서 좀 그 우려 섞인 반응을 좀 많이 보이시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시고 혹시 뭐 또 이러면 나는 이쪽에 가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제가 또 이분이랑 1시간 정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가지고 그 왜 내가 이제 시장 가치 대비 이런 연봉을 받아야 되고 지금과 이제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그 인사부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다행히 한 1억 토탈 한 1억 2,500 정도의 그 처우를 보장을 받고 가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다니고 계세요. 이런 경우처럼 이제 100%가 증가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그 연봉에 있어서 타겟을 목표는 20% 정도를 잡고요. 그 다음에 그 실질적으로는 한 15% 정도를 내부적으로 목표를 합니다. 그래서 미니멈으로는 10%를 봐요. 근데 이제 10%는 저희도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은 이제 15에서 20 사이를 현실적인 목표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이유가 그 회사가 또 이제 고연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 넥스트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랑 비교가 될 수가 있고 또 너무 무리하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 부러지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대략 리즈너블하게 뭔가 한 15% 그리고 좀 잘 된다면 20%뭐 이 정도를 일반적인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도 물론 의미는 있어요. 만약에 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연봉이 1억이다. 그럼 10%만 돼도 1,000만 원 정도가 되죠. 그리고 뭐 내가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대기업으로 이직을 한다. 그러면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또 어떤 나의 경력에 굉장히 그 좋은 어떤 한 줄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10%라도 충분히 이유가 됩니다. 단지 이제 이 연봉 협상이라는 게 단지 나의 시각에서는 내가 좀 더 풍요로운 생활 또는 좀 더 많은 연봉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내가 다음번에 만약에 이직을 할 일이 생긴다면 남의 시각에서 볼 때 왜 내가 이직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3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돼요. 아까 그 돌아가서 얘기하면 그게 급여일 수도 있고 그게 직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직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시각으로 내가 이력서를 썼을 때 이거를 상대방이 이만하면 나 같아도 이직을 할 만하겠다라는 그런 리즈너블한 이유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하나는 찾으셔야 되고 그게 이제 그 어떤 연봉 협상에서도 굉장히 좀 나의 시각이 아니라 남의 시각에서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린 전략을 좀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헤드헌팅 서비스를 쓸 때 이제 뭐 물론 저희 회사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헤드헌터와 같이 협조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HR 서비스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전직 지원 서비스를 포함해가지고 뭐 경력 컨설팅, 뭐 헤드헌팅, 아웃플레이스먼트, 직무 교육, 파견 도급, 인사 컨설팅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이제 후보자를 상대로 하는 건 경력 컨설팅, 헤드헌팅, 아웃플레이스먼트, 직무, 파견 도급이 되겠죠. 자, 파견 도급과 헤드헌팅 서비스의 차이점은 간혹가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어느 쪽에서 수수료를 저희가 수입을 창출하느냐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후보자분들한테 받는 건 없고요. 그 헤드헌팅 서비스일 경우에는 기업에서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견 도급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자가 받는 비용에서 일정 부분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같은 서비스 그룹 내에 있지만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드헌팅 서비스에 있어서 그러면 간혹가다 이런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직접 지원하면 이 헤드헌팅 서비스에 들어간 비용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반대로 내가 헤드헌팅 서비스 이용했기 때문에 내 연봉이 손해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사례를 한 개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견기업 매출액 한 500억, 한 600억 정도 되는 회사에 이제 뭐 QA 엔지니어 비롯해서 뭐 전자 쪽 그리고 뭐 전자 회로 설계 쪽 엔지니어들을 이제 추천해서 많이 합격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이제 부사장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부사장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이 후보자분들은 어디서 찾았냐? 그때 이제 그 회사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보통 사람인이나 이런 쪽에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찾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인사팀도 이 사람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 인사팀이 이걸 못 찾은 거냐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어떤 회사의 그 인사팀은 인사에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채용에는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인사에는 전문가가 아니겠지만 채용 쪽으로 좀 더 특화되어 있죠. 두 번째 이유는 물론 인사에서 인사 쪽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그 직무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적합한 인력을 금방 찾았을 거예요. 사람인에 다 올라와 있는 인력이니까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그 어떤 엔지니어라든지 특화된 분야, 뭐 재무라든지 이런 쪽에 찾게 된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찾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찾는 것에 차이가 생깁니다. 자, 만약에 그 회사에서 뭐 4년제 대학교에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을 나온 사람과 나이는 뭐 해서 뭐 20살부터 25살 사이에 경력은 어느 정도고 타겟에서는 ABC인 회사의 사람을 찾아달라. 그리고 요런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비전문가 찾게 되면 이거를 기계적으로 대입해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분야를 잘 알고 있고 이 분야를 경험한 사람이 찾게 되면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약간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장점이 이런 단점을 커버할 수 있고 이 사람은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게 되면 이런 분을 좀 더 과감하게 추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인사 전문가와 어떤 헤드헌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용 쪽에 경험이 많은 사람의 차이, 어떤 경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하게 되는 내가 어떤 헤드헌터를 만나야 되냐에서도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HR 서비스의 종류가 좀 많게 되고 그 헤드헌터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그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가 직접 찾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찾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합격하게 되는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프로세스는 뭐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사 쪽 의뢰를 먼저 받아서 진행하게 되고요. 미팅을 하게 되고 계약을 맺게 되고 이제 추천에 대한 어떤 서칭을 진행하고 이 서칭한 추천 인재를 충분히 리뷰를 한 후에 이제 인재 추천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런 관리를 하게 되고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 저희는 보통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계약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한 1년 정도의 사후 관리를 보통은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과정이 거쳐지기 때문에 그냥 뭐 단순하게 이게 채용에 있어서 어떤 도급을 하게 돼가지고 매달 나오는 어떤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쉐어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 비즈니스하고 약간의 차이가 내부적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리고 뭐 여담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연봉 부분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연봉 부분에 있어서 그 채용사 임원과 다시 또 나눈 얘기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헤드헌팅 하게 되면 사람의 그 눈높이가 저희는 이렇게 많은 리뷰를 거쳐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발굴된 인력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회사에서 한 뭐 B+ 정도 등급의 우리는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실제로 헤드헌팅 서비스를 통해서 채용하게 되면 그거보다 좀 높은 인력을 채용하게 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연봉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네가 생각했던 버짓보다 좀 더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더 고급 인력을 데려오게 싶은 욕심이 생기고 뭐 견물상심이라고 그런 인력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싸게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뭐 그런 케이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오히려 연봉이 더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헤드헌팅 서비스를 하실 때 이쪽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행하게 되면 내가 급여를 내가 직접 진행할 때보다 덜 받는 게 아닐까라는 오해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대신 좀 약간 네거티브한 얘기도 해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채용 확률만을 계산했을 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좀 더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헤드헌팅 서비스보다는 고객사의 눈높이가 직접 채용할 때 약간 더 낮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결혼정보회사와 대비해서 생각하시면 아주 간편한데 결혼정보회사에 가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소개받을 때는 뭐 A라는 사람의 단점도 충분히 자기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내고 결혼정보회사에 가게 되면 그 비용을 지불한 만큼 눈높이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더 까다롭게 보게 돼요. 또 만약에 내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와 백화점에 살 때 눈높이가 달라집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적임자가 아닐 경우에는 헤드헌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에 대해서 내가 적임자고 설사 핸디캡이 있더라도 그게 직무 분야의 핸디캡이 있어서는 좀 불리하실 수 있어요. 정보 분야에 어떤 핸디캡이 있을 때는 헤드헌팅 서비스 이용하시는 게 맞으신데 내가 직무 분야에서 어떤 핸디캡이 있다 이럴 때는 뭐 직접 지원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버스 헤드헌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 회사에 이제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저희는 일반적으로 고객사의 채용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일부 시니어급들 대상으로는 이렇게 리버스 헤드헌팅이라 해가지고 고객의 어떤 의뢰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저 같은 헤드헌터들이 진행하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이건 저희 회사의 담당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건 제가 드린 자료에도 간단하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